결국은 시장이 크게 움직이려면 지금 시장의 논리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위기냐 뭐 기회냐라고 봤을 때 절대 위기일 수는 없죠. 근데 둘 중 하나가 만족이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서서히 이제 선택을 해야 될 타이밍은 오는 거다. 저는 유튜브 채널 푸릉 랭군 TV를 운영하고 있는 랭군입니다. 처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더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 그 관점으로 이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장르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으로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랑 나머지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재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창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도와주는 일들도 제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입장에 따라 대상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위기인 사람은 저는 건설사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회사채 만기가 올해 도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걔를 연장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설사가 지금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위기일까? 그냥 항상 뭐 가끔씩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큰 위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집을 샀는데 최근에 산 사람 이분은 진짜 위기라고 인식하겠죠. 사자마자 막 떨어지고 또 금리 자기는 또 대출을 이렇게 샀는데 그게 대출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만약에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매달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 상황이 빨리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빨리 던져버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던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가득할 거고 진짜 이게 바닥 가면 그때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왜냐하면 버티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래전에 샀거나 아니면 그분들 뭐 대출 좀 어느 정도 많이 갚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그냥 또 편안하게 진행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앞으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위기냐 뭐 기회냐라고 봤을 때 절대 위기일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기회인 거죠. 삼성전자가 뭐 6만, 7만 원 하다가 얘가 5만, 4만, 3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은 기회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봐요. 아, 그렇죠. 최근 12월 말에 이제 정책 한번 나왔었고요. 경제 정책. 그 다음에 올해 1월 3일 날 또 나왔죠.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거에서 핵심으로 한 줄만 요약하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뉴스에서 키워드 봤을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연착륙. 근데 이제 그 앞에 키워드가 하나 가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양 시장에 대한 연착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전체 시장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분양 시장이 망가질 것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되게 발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왜 그런지는 과거 사례를 좀 보면 돼요. 과거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그때 2008년 말에 터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다가온 건 2009년, 2010년, 2011년이에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있던 중견기업들이 다 쓰러졌거든요. 서울에도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되게 오르막에 지어놓은 아파트, 벽산 아파트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뭐 풍림, 또 신동아 뭐 좀 다 연식이 된 아파트긴 한데 그때 그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났었거든요. 미분양이 나면서.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서 그게 지금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롯데건설도 위태위태하고요. 태양건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동원건설산업 부도 났고요. 그 다음에 우석건설인가? 그것도 부도 났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났는데 앞으로 2023년이잖아요. 올 한 해 부도 날 중견건설사가 굉장히 좀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분양이 몇 세대인 줄 알아요? 5만 8천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 근데 지금 15년치 그래프를 쭉 보면 과거에 서프라임 터지고 2009년, 2010년 이때 총 몇 세대인 줄 알아요? 미분양이 최대 16만을 넘어갔거든요.
그 바로 직전만 하더라도 한 2만, 4만 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6만을 넘어가면서 16만을 넘어간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죠. 회사들이 다 망가지니까. 왜냐하면 시행사가 망가지면 건설사가 망가지고, 건설사가 망가지면 은행이 망가지거든요. 도미노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저 2만 세대에 있던 미분양이 최근에 갑자기 1년 만에 6만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아차 하는 순간 아마 올해 정신줄 조금만 놓으면 8만, 10만, 16만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축시장이죠. 기축시장.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 이 세대수 전체와 분양하고 있는 이 세대수는 실제 한 3%가 채 안 돼요. 기축시장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기에 큰 기대를 걸면 안 된다. 그래서 청약시장, 그게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만 지금 살짝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딱 거기까지만 지금 정부가 움직였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제가 부동산 예언가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지금 돌아가는 걸 보고 그냥 이렇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레몬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정말 저렇게 다 되려나 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랬으면 제가 뭐 워렌 버핏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죠. 근데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워렌 버핏도 분명히 뭔가 손해를 봤을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전망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이유는 항상 그 저점 시점에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기 때문에 그게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스무스하게 좀 지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해 한 해 이 전망을 보고 막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긴 패턴을 갖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지기는 하고요. 근데 어쨌든 내년 한 해만 만약에 본다고 하면 저는 지금 앞서서 얘기했듯이 분양 시장에 대해서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시장, 기축 시장은 결국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거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부 정책을 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정부 정책 없다 그냥 항상 정부는 뭐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 시장은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바라보는 거죠. 이걸 바라볼 때 항상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건 개개인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 1주택자 입장, 다주택자 입장에서 과연 이게 어떠할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시장의 논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논리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수요거든요. 수요가 지금 다 사라졌다. 이게 그냥 시장의 모습이에요. 이게 팩트인 거고. 근데 시장이 수요가 사라졌는데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행위들을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좀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무주택자는 어떤 걸 보고 선택해 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주택자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려면 당연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될 거고, 그걸 했을 때 대출 안 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대출 금리가 그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겠구나. 그리고 한 가지 키워드 더 뽑으라고 한다면 무주택자 분들이 선택지는 집을 살 거냐 아니면 그냥 계속 그냥 임차인으로 남을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죠. 집을 안 사는 건 자유인데 집을 안 사게 되면 임차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필연적으로 이제 전세를 하거나 월세를 살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월세나 전세가 저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세나 월세가 너무 저렴해요. 절대 안 사죠. 그러니까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요, 전세가 저렴하면 집을 안 사요. 그보다 더 저렴하다 느껴지면. 그래서 금리랑 전세 가격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돼요. 금리도 낮아지는데 전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분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둘 중 하나로도 만족이 안 되면 이분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이제 다주택자는 좀 다르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집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살 수 없게 막혀 있어요. 지금 지식세도 너무 높고 보유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천 봉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미.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더 살 수는 없어요. 수요자로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는 그냥 배제예요. 배제고 남은 이 무주택자, 1주택자 이 분들의 선택은 결국 아까 전세하고 금리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관련해서는 앞으로 갑자기 얘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어떻게 보면 금리랑 좀 직결돼 있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세를 했을 때 전세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전세를 안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키는 또 금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3년도에 정책의 방향성이 아니라 결국은 이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는 키워드가 금리하고 전세, 다주택자에겐 키워드가 금리 플러스 정책, 그 정책에서도 세금 규제 완화,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되면 다주택자도 움직일 수 있죠. 큰 반응이 있으려면 결국은 1주택자가 움직여야 돼요. 다주택자의 그 비율이 적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먼저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은 시장이 크게 움직이려면 무주택과 실주택 포함인데 1주택 포함인데 무주택자 안에는 사실은 여건이 안 돼서 살 수 없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또 3분의 1은 애초에 살 생각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한 3분의 1은 여력도 약간 되고 살 생각도 있죠. 이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1주택자 분들은 갈아타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계속 더 좋은 집을 갈아타고, 그리고 이분들은 여차하면 한 개를 더 사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자제분들한테 집을 막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2023년 동안은 제 생각에는 눈치 보기 작전, 그 눈치를 무슨 눈치를 보느냐, 아마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 그게 금리거든요. 금리 눈치를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해 동안 급할 건 없다고 얘기하죠. 키워드 두 가지를 좀 보면 좋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너 뭐 지금 대출 안 하고 집을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될걸요. 아마도. 대부분 대출해야 되는데 금리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고대 감당할래? 당연히 탈락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너가 살려고 하는 집 그 전세 요즘 얼마해? 그거 뭐 그냥 조금 대출 조금 해가지고 하는 게 어때? 라고 했을 때 그 현실적인 금액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친구에게 두 가지 조언을 하겠죠. 첫 번째는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과 전세가 올라가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할 때까지 기다리면 누구나 좋은 상황이죠. 근데 둘 중 하나가 만족이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서서히 이제 선택을 해야 될 타이밍은 오는 거다.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다가 전세집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몇 년을 거주하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최소 한 4년 정도는 거주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년 동안 부동산을 쳐다도 안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결정을 하더라도 4년 뒤에 그 다음에 결정해야지 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저는 과거에 7년 동안 이사를 7번 했거든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사했다는 소리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4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길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부동산이 어려운데 4년 뒤에도 여전히 어려울 거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4년 뒤에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년을 안심하면 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두 가지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중간에라도 그냥 집주인한테 얘기해야죠. 저 죄송한데 좀 이제 내 집 마련을 지금 이제 해야 돼서 집을 조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 집 마련이 거의 90% 정도의 비중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분위기 좋아지면 이걸 살까 말까 내 집 마련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 제가 1주택자예요. 1주택자는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오히려 무주택자보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앞으로 전 이걸 먼저 생각할 거예요.